저 할머니는 뭐야 계집려나? 휴가 나가던 길에 치매 노인을 구하려다 탈영병 취급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이 사단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인생 역전하는 순간. 착한 마음씨 하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별들의 경례를 받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강타했다. 검은 연기가 태양을 가려 대낮임에도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을 가르는 것은 오로지 붉은 포탄의 섬광과 빗발치는 총탄의 예광뿐이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참호 속에서 앳된 얼굴의 여인이 소총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철모 아래 빛나는 두 눈동자만큼은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훗날 해병대의 전설이라 불리게 될 여인이었다. 옆에 있던 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적의 박격 포탄이 바로 옆 참호를 덮친 것이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순자는 몸을 날렸다. 쓰러진 전우의 허벅지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정신 차려라. 눈 감으면 죽는다. 순자는 자신의 군복 소매를 찢어 전우의 상처를 거칠게 동여맸다. 두려움에 질려 덜덜 떠는 전우의 뺨을 때리며 그녀는 소리쳤다. 내 어머니 생각 안 나나? 살아서 돌아가야 효도할 것 아닌가? 총 잡아라. 그때 참호둑 위로 적군들이 시커멓게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였다. 후퇴 명령은 없었다. 아니, 명령을 내릴 지휘관조차 이미 전사한 뒤였다. 남은 것은 오로지 살겠다는 본능과 지키겠다는 의지뿐이었다. 순자는 M1 소총의 누리쇠를 힘차게 당겼다. 차가운 금소금이 그녀의 심장을 차분하게 식혀주었다. 그녀는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다. 무모한 돌격이 아니었다. 적의 기관총 사수가 탄띠를 교체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린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질 때마다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해병은 죽지 않는다. 돌격해라. 여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렁찬 함성이 전장을 울렸다. 겁에 질려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있던 남성 대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가장 약해 보였던 여군이 가장 앞장서서 적진을 유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공포를 용기로 뒤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와! 남은 분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순자의 뒤를 따랐다. 그날 고지 위에는 태극기가 꽂혔다. 비투성이가 된 채 깃대를 잡고 서 있는 박순자의 모습은 흡사 전쟁의 여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부대원들의 가슴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해병혼을 심어준 것이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그날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피를 타고 내려왔다. 박순자 여사의 증손녀 강지아는 어린 시절부터 그 전설을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다.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빛바랜 훈장과 흑백 사진은 지아에게 세상 그 어떤 위인전보다 위대한 교과서였다. 사진 속 증조 할머니는 웃고 있지 않았다. 꽉 담은 입술과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 그것은 지아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듯 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라. 강해져라. 그리고 약한 자를 지켜라. 지아가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부사관 지원서를 내밀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 지아야, 세상이 변했다. 여자가 군대에 가서, 그것도 그 험한 해병대에 가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 증조 할머니야 전쟁통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 아니냐.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지아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엄마, 평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해요. 저는 증조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그분이 지켜낸 이 땅에서 편하게 누리기만 하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지아의 눈은 사진 속 박순자의 눈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마저 지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서 보여줘라.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그리고 절대 부끄러운 군인이 되지 마라. 그렇게 지아는 훈련 소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섰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영웅담 속의 낭만이 아니라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훈련소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붉은 모자를 쓴 교관들이 악귀처럼 달려들었다. 동작 봐라. 동작 봐라. 지금 소풍 왔나? 튀어간다. 실시. 고막을 찢는 고함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장한 청년들 사이에서 지아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왜소한 체구의 여자. 훈련병들의 시선이 지아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야, 여자다. 여자가 여기 왜 왔지? 잘못 온 거 아니야. 보이스카우트 캠핑인 줄 아나 보네.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내기할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지아의 가슴에 꽂혔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닥쳐오니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두고 봐라. 너희들이 다 나가떨어져도 나는 끝까지 남을 테니까. 입소식은 가혹했다. 연병장의 모래바람을 마시며 수백 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옆에 있던 남자 동기 중 한 명이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교관이 득달같이 달려와 그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게 힘들면 집에 가라.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우유나 더 먹고 와. 지아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여자는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부수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끝까지 자세를 유지했다. 교관의 시선이 잠시 지아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그 눈빛에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교관들은 지아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대놓고 열외를 권유했다. 103번 훈련병 강지아. 너는 열외해도 좋다. 여자 몸으로 이 무게를 감당하는 건 무리다. 괜히 훈련 지체시키지 말고 빠져라. 완전 군장 구보를 앞두고 교관이 말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지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외는 없습니다. 교관이 피식 웃었다. 도끼는 있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중간에 퍼지면 내 군장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거다. 구보는 지옥이었다. 20kg이 넘는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고 발바닥에는 불이 난 듯 했다. 남자 동기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뒤처지기 시작했다. 지아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리를 멈추지 않았다. 앞서가던 남자 동기가 지아를 힐끔 보더니 비아냥거렸다. 독하다 독해. 그냥 앰뷸런스 타지 그러냐. 보는 내가 다 안쓰럽다.
지아는 대꾸할 힘조차 아껴 발을 내디뎠다. 증조 할머니라면 이 정도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동료를 업고 뛰었던 그 정신. 그 정신이 지아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결국 지아는 낙오하지 않고 완주했다. 도착 지점에 들어서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교관은 말없이 지아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경멸이 아닌 인정의 기색이 스쳤다. 훈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졌다. 그리고 마침내 공포의 극기주가 찾아왔다.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고 훈련을 몰아치는 지옥의 주간이었다. 며칠째 쏟아지는 장대비로 훈련장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해병대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목봉 체조 시간이 다가왔다. 145kg에 달하는 거대한 통나무를 6명이 한 조가 되어 어깨에 메고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훈련이었다. 키와 덩치를 기준으로 조를 짰는데 지아는 키가 큰 남자 동기들 사이에 끼게 되었다. 같은 조가 된 112번 훈련병 최철민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아, 재수없게. 왜 하필 여자랑 같은 조야? 키도 안 맞고 힘도 딸릴 텐데. 이거 우리 조만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다른 조원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아 때문에 하중이 자신들에게 쏠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주지 않겠습니다. 지아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철민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말은 잘하지. 야, 너는 그냥 흉내만 내라. 괜히 힘쓴다고 설치다가 목봉 놓쳐서 우리 다치게 하지 말고. 훈련이 시작되었다. 목봉 들어. 목봉 내려.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목봉이 허공을 갈랐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진흙 바닥이라 발이 푹푹 빠져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다. 횟수가 100회를 넘어가자 여기저기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지아는 이 악물고 버텼다. 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까치발을 들다시피 하며 어깨를 목봉에 밀착시켰다. 어깨 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 동기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복창했다. 악, 악. 그때였다. 빗물에 젖은 진흙을 밟은 철민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철민이 비틀거리며 목봉을 놓치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다. 하필이면 지아가 있는 방향이었다. 순식간에 600kg에 달하는 하중이 지아의 어깨를 덮쳤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깔려 척추가 부러지거나 압사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다. 위험해. 피해. 하지만 지아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옆에 있는 다른 동기가 다칠 수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넓게 벌려 지지대를 만들고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켜 쏟아지는 무게를 받아냈다. 으악! 단말마 같은 기합 소리와 함께 지아의 무릎이 진흙 속으로 깊이 박혔다. 목봉이 그녀의 쇄골을 지시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핏줄이 터져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 놀란 것은 오히려 철민과 다른 조원들이었다. 그들은 멍하니 지아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여자의 어디서 저런 괴력이 나오는 것인가? 정신 안 차립니까? 들어 올리십시오. 빨리. 지아의 고함에 그제야 정신이 든 조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목봉을 들어 올렸다. 목봉이 어깨에서 떨어지자 지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넘어갈 듯 가빴다. 교관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누가 실수했어? 서슬 퍼런 교관의 추궁에 철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다.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날 뻔했으니
퇴소 조치나 영창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교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 일 아닙니다. 빗길에 다 같이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훈련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아의 말에 철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여자가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다. 교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아와 철민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지아의 눈빛이 너무나도 단호했기에 교관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 한 번만 더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전원 입수다. 교관이 멀어지자 철민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야, 강지야. 너 왜 말 안 했냐? 내가 잘못한 건데. 지아는 어깨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덤덤하게 말했다. 전우니까요. 전우는 실수했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라고 무시하셨는데 보셨습니까? 여자가 아니라 해병입니다. 앞으로는 제 등 뒤를 맡길 수 있게 똑바로 하십시오. 그 한마디는 철민의 가슴을 쇠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았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솟구쳤다. 그날 이후 훈련소 내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무도 지아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아 동기였고 든든한 전우였다. 훈련의 마지막 관문, 천자봉 행군이 시작되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밤을 꼬박 새워 험준한 산악 지형을 돌파한 뒤 정상에 올라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을 받는 의식이었다. 이미 지아의 몸은 만신창이었다. 어깨는 피딱지가 앉아 옷과 붙어버렸고 발바닥의 물집은 터지고 굳기를 반복해 감각조차 없었다. 군의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상태로 산을 타는 건 자살 행위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 이번 기수는 유급하고 몸을 추스른 뒤 다음에 다시 도전해라.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으면 산에 묻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이 깊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묵묵히 산을 올랐다. 거친 숨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깔딱 고개라 불리는 급경사 구간에 이르자 낙오자가 속출했다. 지아 역시 한계였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리가 1000kg은 되는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편할 텐데. 그냥 눕고 싶다. 유혹이 귓가에 속삭였다. 그때였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낡은 군복을 입고 자신보다 더 큰 군장을 맨 채 묵묵히 앞서 걷는 여인. 증조 할머니였다. 지아야, 힘들냐? 환청처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걸었다. 내 등 뒤에 쓰러진 전우가 있었으니까. 너는 무엇을 지고 걷느냐? 지아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장이 아니다. 할머니의 명예, 가족의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의 긍지다. 지아는 비틀거리는 옆 동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다리가 풀려 쓰러지기 직전인 동기였다. 일어나. 다 왔어. 저기 정상 보이잖아. 지아야, 나 못 가. 너 먼저 가. 닥쳐. 해병은 같이 가는 거야. 내 팔 잡아. 지아는 자신의 소총 개머리판으로 땅을 찍으며 지팡이 삼아 동기를 끌고 올라갔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동기까지 챙기는 그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기들이 하나둘씩 힘을 냈다. 야, 강지아도 안 멈추는데 우리가 멈추면 사내 새끼도 아니다. 가자. 밀어줄게. 하나 둘 하나 둘.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들은 산을 올랐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훈련병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지아는 바위 위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마치 증조 할머니의 붉은 명찰처럼 보였다. 교관이 다가와 지아의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아주었다. 금색 실로 수놓아진 강지아 세 글자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축하한다. 이제 너는 진짜 해병이다. 교관의 말에 지아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영광의 눈물이었다. 자대 배치는 최전방 해안 경계 부대였다. 훈련소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은 전설처럼 자대에도 전해졌지만 실무 부대의 현실은 또 다른 벽이었다. 행정관은 지아를 보자마자 대놓고 혀를 찼다. 여군이라. 우리 부대의 여군 시설도 마땅치 않은데 골치 아프게 됐구먼. 그냥 행정실에 앉아서 서류나 정리해. 밖에 나가서 병사들 통솔할 생각 말고. 지아는 정색하며 말했다. 저는 전투부사관입니다.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근무서겠습니다. 특혜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 속에서 여군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거나 귀찮은 짐으로 취급받았다. 선임 부사관들은 지아에게 중요한 작전을 맡기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묘한 농담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지아는 묵묵히 견뎠다. 새벽같이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규정을 숙지했다. 병사들의 신상 명세서를 달달 외우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어려워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지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 하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더 군인 같으십니다. 병사들의 인정, 그것만이 지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그렇게 숨가쁜 군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지아에게 첫 정기 휴가가 주어졌다. 4박 5일. 입대 후 처음으로 사회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정복을 다려 입은 지아는 거울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입대 전에 앳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서 어렴풋이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지아는 관물대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과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향해 경례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휴가 길에 그녀의 군인 정신을 시험할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아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국도변, 그곳에 웬 노인 한 명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쓸쓸하고 위험한 뒷모습. 지아의 심장이 본능적으로 쿵 하고 뛰었다. 7월의 태양은 자비가 없었다. 하늘 한복판에 걸린 해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키겠다는 기세로 뜨거운 열기를 쏟아붓고 있었다. 부대 앞 국도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시야가 일렁거렸고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는 숨막히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지아는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빳빳하게 다려 입은 정복 셔츠 등판이 벌써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만은 상쾌했다. 입대 후 처음으로 만끽하는 자유. 주머니 속에는 고속버스 승차권이 들어있었다.
3시간 뒤면 그리운 집밥을 먹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지아의 시야에 기이한 풍경이 들어왔다. 국도변 가드레일 옆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갓길에 누군가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그런데 노인의 옷차림이 이상했다. 남들은 반팔 하나만 입어도 땀을 흘리는 이 폭염 속에 노인은 두꺼운 솜이 들어간 겨울용 개량 한복 조끼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털신을 구겨 신고 있었으며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낡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지아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이 잠시 마시를 나온 것이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의 위태로운 몸짓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노인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비틀거리며 발을 내디뎠다. 빵! 거대한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노인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트럭이 일으킨 거센 바람에 노인의 작은 몸이 휘청거리며 가드레일 쪽으로 넘어질 뻔했다. 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냥 지나칠까? 곧 버스 시간이잖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짧은 순간 악마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스쳤다. 휴가는 군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 개입했다가는 복잡한 일에 휘말려 버스를 놓칠 것이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갈 길을 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남겨진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국민의 모습이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군인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증조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위험에 처한 노인을 외면한다면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비겁한 자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지아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붉게 익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껍질이 일어나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지아는 노인을 안전한 갓길 안쪽으로 부축해 옮겼다. 노인의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지린내가 났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댁이 어디세요? 왜 이런 위험한 곳에 계십니까? 지아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노인은 지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딴청을 피웠다. 밥 줘야 해. 우리 아들 밥 줘야 하는데. 노인은 엉뚱한 대답만 반복했다. 아드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댁이 어디냐고요? 아들, 우리 아들. 군인 갔어. 나라 지키러 갔어. 내가 밥 해줘야 힘쓰는데. 노인은 보따리를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치매였다. 그것도 증세가 꽤 심각해 보였다. 지아는 난감해졌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민가는 보이지 않았고 지나가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휴대폰 화면은 검게 죽어 있었다. 어젯밤 충전을 깜빡한 채 잠들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다. 이런 젠장. 지아는 낭패감에 입술을 짓씹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지나가는 차를 세워보려 손을 흔들었지만
군복 입은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드는 모습에 운전자들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지나쳐버렸다. 햇살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할머니는 탈진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물 좀.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했다. 지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수병을 꺼내 할머니의 입에 대주었다. 할머니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지아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버스 출발 시간까지 30분 남았다. 지금 뛰어가면 간신히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 노인은 분명 다시 도로로 뛰어들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방관에 의한 살인. 지아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내 그 얼굴은 눈앞에 초라한 할머니의 얼굴과 겹쳐졌다. 이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어머니. 지아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버스 승차권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안전한 곳으로요. 지아는 할머니 앞에 등을 보이며 쭈그리고 앉았다. 업히세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주저했다. 아니야, 나 무거워. 우리 아들 기다려. 아드님 만나러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어서요. 지아의 재촉에 할머니는 쭈뼛거리며 지아의 등에 업혔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지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셨을까. 지아는 할머니를 추어 올리고 일어섰다. 등 뒤로 전해지는 할머니의 체온이 뜨거웠다. 지아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터미널이 아니었다. 그녀가 방금 나왔던 곳, 바로 부대였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올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10분 만에 내려왔던 길이었지만 사람을 업고 거슬러 올라가는 오르막길은 천리길처럼 느껴졌다. 태양은 정수리를 쪼아댔고 아스팔트의 열기는 군화 밑창을 뚫고 올라왔다. 아이고 군인 양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등 뒤에서 할머니가 웅얼거렸다. 치매 노인의 횡설수설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손이 없었다.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파왔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훈련소에서 목봉을 들고 버텼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내 등에 업힌 건 짐이 아니라 국민이다. 지아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다.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힐끔거렸다. 미친 여자 보듯 하는 시선,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지아의 얼굴에 꽂혔다. 수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저 멀리 부대 위병소의 차단기가 보였다. 지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헌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지. 정지. 무슨 일입니까? 헌병이 앞을 가로막았다. 휴가를 나갔던 간부가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그것도 정체불명의 노인을 업고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했다. 강지아 하사다. 길 잃은 민간인을 구조했다. 상태가 위중하여 의무대로 이송해야 한다. 문 열어. 지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다.
헌병은 당황하여 우물쭈물했다. 그게 민간인 출입은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상부 보고 먼저 해야.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보고 타령인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당장 문 열어. 지아가 사자후를 토해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린 헌병은 저도 모르게 차단기 버튼을 눌렀다. 열어드려라. 지아는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연병장의 흙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릿하게 느껴졌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련을 예감했기 때문일까. 의무대 침상에 할머니를 눕히자마자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달려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단순 탈진과 영양실조입니다. 수액 맞고 쉬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강하사 이분은 누구십니까? 혹시 가족입니까? 군의관의 질문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일 한 건 알겠는데 이거 절차가 복잡해질 텐데. 영내의 민간인을, 그것도 신원 미상자를 데리고 들어온 건 보안 규정 위반이야.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곧이어 의무대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지아 하사. 어디 있어? 중대장이었다. 그의 뒤로 작전장교와 행정보급관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의무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아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나 정자세로 경례했다. 필승. 필승은 무슨 얼어 죽을 필승이야. 중대장이 지아의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너 제정신이야. 지금이 전시 상황이야. 민간인을 업고 부대로 들어와.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소인 줄 알아. 당장 내보내. 중대장의 고함 소리가 의무대를 쩌렁쩌렁 울렸다. 누워있던 할머니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군인 아저씨들이 왜 화를 내나. 할머니가 겁에 질린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 안심시킨 뒤 중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중대장님, 이분은 보호자가 필요한 치매 환자입니다. 밖은 섭씨 35도가 넘습니다. 이대로 내보내면 객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만이라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걸 왜 내가 판단해. 경찰을 부르든 119를 부르든 밖에서 해결했어야지. 왜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냐고. 너 휴가 나가기 싫어서 쉬어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작전장교가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에는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감정에 치우쳐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니까. 이거 보안 감사 나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징계 먹게 생겼어. 행정보급관마저 거들었다.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국민을 구한 군인이 아니라 부대의 평온을 깨트린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아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 지아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휴가증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제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지아의 돌발 행동에 간부들이 멈칫했다. 뭐? 제가 휴가 중에 발생한 일로 부대에 복귀했으니 남은 휴가를 모두 반납하고 이분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군인의 도리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훈련소에서 목봉을 버텨냈던 그때처럼
그녀는 간부들의 비난과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중대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사 주제의 장교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건방져 보였을 것이다. 이 친구 봐라. 완전 영웅놀이에 심취했구먼.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번 일로 인사고과 박살날 각오는 해. 그리고 저 노인네 때문에 문제 생기면 옷 벗을 준비하고. 중대장은 으름장을 놓고 획 돌아나갔다. 다른 간부들도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리며 따라 나갔다. 쯧쯧, 박순자 여사 손녀라더니 유난을 떠네. 적당히 좀 하지. 내 말이. 군대가 장난인 줄 아나. 그들이 남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지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의무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의무병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지아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할머니. 시끄럽게 해서. 할머니는 그런 지아를 빤히 바라보았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할머니가 거칠어진 지아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손이 참 곱네. 우리 며느리 손도 이렇게 고왔는데. 아가, 밥은 먹었어.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자식을 챙기고 며느리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본능. 지아는 그 따뜻한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먹었어요. 할머니도 좀 드셔야죠. 지아는 의무대 식당에서 죽을 얻어와 할머니에게 떠먹여드렸다. 할머니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 먹었다. 옷에 흘리면 닦아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주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일이었지만 지아는 찡그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친할머니를 모시듯 정성을 다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 내의 여론은 악화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지아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강 하사님 이번에 완전 찍혔대. 아니 휴가 나가다가 웬 노인네를 주워와서 고생이래.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휴가 나가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 지아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귀머거리처럼 무시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안정을 되찾고 잠이 들었다. 지아는 간이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다. 주름진 얼굴,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손. 지아는 문득 자신의 증조 할머니를 떠올렸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증조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칭찬을 받았을까?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을까? 지아야 잘했다. 어디선가 증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아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그때였다. 할머니가 잠꼬대를 시작했다. 영철아. 영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꿈속에서도 아들을 찾고 있었다. 영철이라는 이름. 지아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헌병대와 협조하여 영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리라 다짐했다. 밤이 깊었다. 의무대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지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혹시나 할머니가 깨서 찾을까봐, 혹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까봐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병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다. 차 앞 범퍼에는 붉은 바탕에 별 2개가 그려진 성판이 붙어 있었다. 사단장의 차량이었다. 예고도 없는 사단장의 방문, 그것도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상황에 위병소 근무자들은 혼비백산했다. 사단장님 방문.
비상벨이 울리고 대대장과 참모들이 속옷 바람에 군복을 걸치며 뛰어나왔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단장이 내렸다. 평소에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제복상의 단추가 잘못 잠겨 있을 정도로 다급해 보였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디 계시나? 사단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영접을 위해 도열해 있던 대대장과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어머니. 방금 사단장님이 어머니라고 하셨나? 중대장과 작전장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어제 노인네 골칫덩어리라고 부르며 내쫓으려 했던 그 치매 노인이 바로 사단장의 친모였던 것이다. 어제 우리 부대 강지하 하사가 구조한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의무대에 모셨습니다. 당직 사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의무대. 당장 안내해. 사단장은 대대장의 경례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의무대로 뛰기 시작했다. 대대장과 간부들이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만약 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아니 자신들이 했던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군 생활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의무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아는 할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인파에 놀라 일어서려는데 사단장이 바람처럼 들어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목매어 부르는 사단장의 목소리가 의무대를 채웠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우리 영철이 왔나? 내 아들 영철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사단장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영철. 어젯밤 할머니가 꿈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이름의 주인이 바로 눈앞의 사단장이었던 것이다. 사단장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눈물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뒤따라 들어온 간부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그들은 죄인이 되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한참을 어머니를 안고 있던 사단장이 감정을 추스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옆에 서 있는 강지아 하사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땀과 얼룩으로 꼬질꼬질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사단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단장은 지아의 명찰을 확인했다. 강지아. 자네가 내 어머니를 구했나? 사단장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강지아 하사입니다. 위급한 국민을 구조하여 보호했을 뿐입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단장을 위해 구한 것도 포상을 바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군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그녀의 태도에 사단장의 눈빛이 변했다. 어머니께 들었네. 군인 처자가 자기를 업고 이 먼 길을 왔다고. 밥도 먹여주고 손도 잡아주었다고. 사단장은 지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사단장이 강지아 하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살 뻔했네. 자네가 나를 살리고 내 어머니를 살렸어. 의무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별 2개의 사단장이 일개 하사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아가 사단장을 만류하려 했지만 사단장은 지아의 2손을 꼭 잡았다. 아니, 당연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누가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휴가를 포기하고 헌신한단 말인가. 자네는 진정한 군인일세. 사단장의 칭찬에 뒤에 서 있던 중대장과 작전장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사단장의 시선이 지하의 어깨 너머 문가에 서 있는 간부들에게 향했다. 순간 사단장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내가 들어오면서 위병소 일지랑 당직 보고서를 봤는데 말이야.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내 어머니를 신원 미상자라며 내쫓으려 하고 구조해 온 부하를 질책했다는 내용이 있더군. 사실인가? 서슬 퍼런 질문에 간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것이 규정상. 중대장이 말끝을 흐리며 변명하려 했다. 규정. 사단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규정이 어디 있나. 국민이 죽어가는데 규정 따지고 있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단장의 분노는 대단했다. 너희들은 계급장만 달았지 군인도 아니다. 강 하사의 발끝만도 못한 놈들. 간부들은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고개를 땅에 박았다. 통쾌한 순간이었다. 지하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지하의 신념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하는 그들을 비웃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사단장은 다시 지하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낯이 익다 했더니 박순자 여사님의 증손녀라지. 그렇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호랑이 자식이 개일 리가 없지.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사단장은 지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 권한으로 자네에게 표창을 상신하겠네. 그리고 반납한 휴가는 무효야. 내일부터 다시 특별포상 휴가를 다녀오도록 해.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아닙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하의 거절에도 사단장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지하는 사단장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오후 사단장이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 부대원 전체가 도열하여 환송했다. 사단장의 차가 떠나고 지하는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대장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강하사 아니 강지하 후배.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지하는 미소를 지으며 중대장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도 부대를 걱정해서 그러셨다는 거 잘 압니다. 지하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중대장은 얼굴을 붉혔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마치 붉은 명찰처럼 보였다. 지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단장의 칭찬 때문이 아니었다. 옳은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준다. 증조 할머니가 남긴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성취감. 그것이 강지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박순자의 후손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군인 강지하로 거듭나고 있었다. 특별포상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강지하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부터 공기가 달랐다. 예전에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던 병사들이 이제는 멀리서부터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지하는 답례를 하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순수한 존경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단장의 은인이라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혹은 전설의 손녀가 진짜 전설이 되었다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지하가 생활관에 짐을 풀기도 전에 행정관이 달려왔다. 아이고 강하사 왔나. 휴가는 잘 보냈고.
사단장님께서 특별히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구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지아는 덤덤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지아의 말에 행정관은 멋쩍은 듯 웃어넘겼지만 부대 내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특히 부사관들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중대 휴게실 지아가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 중심에는 마동철 중사가 있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베테랑이었다. 우락부락한 근육과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그는 평소에도 여군인 지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오셨네, 스타강 하사. 사단장님 빽 있으니까 이제 훈련 안 해도 되겠다. 좋겠어. 운 좋게 노인네 하나 업고 와서 인생 폈으니. 마 중사의 비아냥에 주변 하사들이 킬킬거렸다. 지아는 짐을 내려놓으며 마 중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운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 열외할 생각 없습니다. 말은 청산 유수지.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체력이 되냐, 전술이 되냐. 할머니 후광 빼면 시체인 주제에. 마 중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하를 덮쳤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증명해봐. 내가 진짜 군인인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아가씨인지. 마 중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며칠 뒤 예정된 중대 전술 훈련 평가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뉘어 고지를 점령하는 모의 전투 훈련이었다. 좋습니다. 제가 마 중사님 팀을 이기면 다시는 제 할머니와 제 능력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지아의 도발에 마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하, 재미있네. 내가 지면 그 붉은 명찰 반납하고 행정병으로나 꺼져. 결전의 날이 밝았다. 훈련장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다. 마 중사가 이끄는 1소대가 수비, 지아가 이끄는 3소대가 공격을 맡았다. 객관적인 전력은 마 중사 쪽이 압도적이었다. 지형의 이점을 가진 수비 입장인데다 마 중사의 소대원들은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았다. 강 하사님, 이거 무리 아닙니까? 마 중사님은 이 산을 제 집처럼 아는 사람입니다. 지하의 소대원인 김상병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소대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다.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패배감이 팽배했다. 지하는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펼쳤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다. 마 중사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그 허점을 찌른다. 지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증조 할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기록에만 남아있던 변칙 전술을 떠올렸다. 우리는 흩어진다. 네. 흩어지다니요. 각계격파 당합니다. 아니. 흩어지는 척하면서 적을 교란한다. 김상병, 너는 분대원 셋을 데리고 서쪽 능선에서 소음만 내고 빠져. 총소리를 최대한 요란하게 내서 주공격이 그쪽인 것처럼 속여. 훈련 개시 신호가 떨어졌다. 숲은 고요했지만 살기가 감돌았다. 예상대로 마 중사는 주요 길목에 매복조를 배치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서쪽에서 요란한 공포탄 소리가 들려왔다. 서쪽이다. 저것들이 우회에서 치고 올라오려나 보다. 1분대 서쪽으로 이동해서 쓸어버려. 마 중사는 무전을 쳤다. 하지만 그것은 지하의 미끼였다. 마 중사의 병력이 서쪽으로 쏠린 사이 지하는 남은 소대원들과 함께 가장 험한 절벽 코스를 타고 있었다. 가시덤불이 군복을 찢고 날카로운 바위가 손바닥을 긁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입에 단검을 물고 기어올랐다.
지아의 몸놀림은 날랬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하고 있었다. 절벽을 기어올라 적의 후방 진지에 도달했을 때 마 중사의 본진은 텅 비어 있었다. 오로지 지휘 통제를 하는 마 중사와 통신병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지아는 수신호를 보냈다. 소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통신병들을 제압했다. 누구냐? 인기척을 느낀 마 중사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아의 총구가 마 중사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빵! 지아의 입에서 작은 총소리가 났다. 마 중사의 조끼에 부착된 레이저 감지기에서 사망을 알리는 붉은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다. 뭐야? 마 중사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도저히 사람이 올라올 수 없다고 판단해 경계조차 세우지 않았던 절벽 쪽에서 지아가 나타난 것이다. 당신이 방심한 겁니다. 적은 편한 길로 오지 않습니다. 지아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씩 웃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야수였다. 훈련이 끝나고 강평 시간 중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공격팀 승리. 강지아 하사소대의 압승이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하의 소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무서운 마 중사 소대를 이겼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끈 지아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여자나 손녀가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소대장으로 보고 있었다. 회식 자리 마 중사가 술병을 들고 지아에게 다가왔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모두가 마 중사가 행패라도 부릴까 긴장했다. 하지만 마 중사는 지아의 잔에 술을 콸콸 따르더니 자신의 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내가 졌다. 깔끔하게 인정하지. 마 중사는 투박한 손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백인 줄 알았더니 진짜 백이었구먼.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친 거지 그건.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지아가 웃으며 잔을 비웠다. 앞으로 누가 너 무시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마 중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회식 자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아가 부대 내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훈장이나 포상보다 이 투박한 인정이 더 달콤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여름의 열기를 품은 채 거대한 괴물을 잉태하고 있었다. 초대형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다. 지아의 부대는 해안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높게 일었고 바람은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초소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 지아는 초소 유리창 너머로 검게 일렁이는 바다를 응시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증조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바다가 조용하면 더 무서운 법이고 바다가 울면 누군가 울게 된다. 소대장님,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간첩도 안 오겠습니다. 부사관 후배인 박 하사가 농담처럼 말을 건넸지만 지아는 웃지 않았다. 긴장 늦추지 마. 태풍 때는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사고 나기 딱 좋아. 그날 밤 상황실에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렸다. 치익. 여기는 해경, 여기는 해경. 민간 어선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 위치는 피의삼 지점 인근 암초지대. 현재 파고가 너무 높아 접근 불가. 군의 협조를 요청함.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다. 피의삼 지점은 지하의 소대가 담당하는 구역 앞바다였다. 그곳은 암초가 많아 평소에도 배들이 꺼리는 곳이었는데 태풍 속에 그곳에 갇혔다면 난파는 시간 문제였다. 대대장이 상황실로 뛰어들어왔다. 해경정 접근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고무보트 띄울 수 있어? 작전 장교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파고가 5m가 넘습니다. 보트 띄우면 바로 뒤집힙니다. 헬기도 이륙 불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선장의 비명 같은 구조 요청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배에 물이 찹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아가 나섰다. 대대장님, 육로로 접근해서 밧줄을 쏘아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초 지대와 가장 가까운 갯바위까지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위험해. 갯바위까지 가는 길도 파도에 휩쓸릴 수 있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저들은 죽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소대원들 중 수영 실력이 가장 좋은 인원만 추려서 가겠습니다. 지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대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허가한다. 단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리라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해. 지아는 마 중사와 박하사 그리고 수영 선수 출신 병사 2명을 선발해 결사대를 꾸렸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단단히 메고 로프 총과 구조 장비를 챙겨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현장은 지옥 그 자체였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컸다. 갯바위로 가는 길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서로 밧줄로 몸을 묶어. 한 명이 쓸려가면 나머지가 버텨야 한다. 지아가 소리쳤다. 그들은 하나의 줄에 몸을 연결하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이 붕 떴다가 바위에 처박혔다. 무릎이 깨지고 살이 찢겨 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간신히 목표 지점인 갯바위 끝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어선의 불빛이 보였다. 배는 이미 반쯤 기울어 있었고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거리는 약 50m. 로프 총 발사 준비. 마 중사가 로프 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셌다. 첫 번째 발사는 바람에 밀려 빗나갔다. 두 번째도 실패.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 내가 쏠게. 지아가 나섰다. 그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었다. 몸을 낮추고 호흡을 멈췄다. 파도가 덮쳐와 온몸을 적셨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발. 방아쇠를 당겼다. 밧줄이 달린 탄두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바람을 뚫고 날아간 탄두가 기적적으로 배의 난간에 걸렸다. 걸렸다. 당겨. 지아와 대원들은 밧줄을 팽팽하게 고정했다. 이제 저줄을 타고 사람들이 건너와야 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줄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선원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안 되겠어.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해. 지아가 구명 튜브를 챙기며 말했다. 미쳤어? 저 파도에 들어가면 죽어. 마 중사가 지아의 팔을 잡았다. 내가 가야 그들이 용기를 내. 나 수영 잘하잖아. 믿어줘. 지아는 마 중사의 손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검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물속은 차갑고 어지러웠다. 소용돌이가 몸을 이리저리 휘감았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지아는 줄을 생명줄처럼 잡고 필사적으로 배를 향해 헤엄쳤다. 배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군인이다. 군인이 왔다. 선원들이 환호했다. 지아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아이와 노약자부터 튜브에 태우고 줄에 매달아 보냈다. 한 명씩 천천히. 줄 꽉 잡으세요. 갯바위에 있는 마 중사와 대원들이 젖먹던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한 명, 두 명 구조될 때마다 배는 점점 더 기울어졌다. 마지막 선장만 남았을 때였다. 우지끈. 거대한 파도가 배를 강타했다.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지아와 선장은 그대로 바다로 휩쓸려 들어갔다. 강하사. 갯바위에서 마 중사의 절규가 들려왔다. 물속은 칠흑 같았다.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았다. 지아는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뒤집힌 배의 그물 같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할머니, 저 무서워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힘겨웠던 훈련, 할머니를 업고 뛰던 길마 중사와 나누었던 술잔. 안 돼.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야. 나는 해병이다. 지아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았다. 그리고 발목을 휘감은 그물을 미친 듯이 그었다.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발이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물을 박차고 솟구쳐 올랐다. 푸아. 수면 위로 올라와 거친 숨을 토해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선장이 널빤지를 붙잡고 떠내려가고 있었다. 지아는 다시 헤엄쳐 선장을 붙잡았다. 정신 차리세요. 줄 놓지 마세요. 하지만 갯바위와 연결된 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그들은 망망대해에 고립되었다. 파도는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해경정이었다. 파도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 해경이 보트를 띄운 것이다. 여기요. 여기요. 지아는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호루라기를 불었다. 삑삑.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퍼져나갔다. 구조되어 육지로 돌아왔을 때 지아는 만신창이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함께 고생한 대원들을 두고 혼자 편안한 곳에 누워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대 입구에는 앰뷸런스와 함께 전 부대원이 나와 있었다. 갯바위에서 철수한 마 중사가 울면서 뛰어왔다. 야, 이 미친년아. 죽는 줄 알았잖아. 마 중사는 지아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 거친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살아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습니까? 지아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부대 식당에서는 뜨거운 곰탕이 나왔다. 지아와 구조대원들은 식당 한가운데 앉아 국물을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다. 대대장이 들어와 지아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대대장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뉴스를 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설의 손녀라는 타이틀보다 태풍 속에서 국민을 구한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지아와 소대원들의 활약이 조명되었다. 지아는 인터뷰에서 모든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우들이 밧줄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은 저 밧줄을 놓지 않은 나의 전우들에게 돌립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부대원들은 지아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지아는 더 이상 박순자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강철의 꽃이었다. 어느 날 밤 지아는 부대 뒤편의 언덕에 올랐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지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붉은 명찰보다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태풍 구조 작전 이후 강지아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부대의 자랑이자 해병대의 얼굴이 되었다.
국방부 홍보 포스터에는 그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각종 행사 때마다 그녀는 불려다녀야 했다. 강하사 웃어. 좀 더 자연스럽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지아는 현기증을 느꼈다. 훈련장 흙바닥을 구르는 것보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것이 더 고역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전설의 재림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점점 군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다. 어느 날 사단장이 지아를 호출했다.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강하사, 자네에게 제안할 것이 있네. 이번에 육군 본부 정책 홍보실에서 자네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 가서 편하게 근무하면서 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진급도 보장된다고 하더군.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더 이상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탄탄대로가 보장된 길이었다. 하지만 지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솟구쳤다. 증조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지킨 나라에서 자신은 고작 얼굴마담이나 하려고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고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저는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전우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고 싶습니다. 사단장은 지아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래서 자네에게 줄 다른 선택지를 준비했지. 사단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겉면에는 해외 파병 부대 선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전이 끝난 아우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 치안이 불안정하고 반군 세력이 남아있어 위험한 지역이지. 하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네. 자네라면 그곳에서 진정한 군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지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갈망하던 것이었다.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파병 준비는 치열했다. 선발된 대원들은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 중에는 지아와 앙숙이자 전우가 된 마동철 상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 강지아. 거기 가면 에어컨도 없고 물도 귀하다는데 굳이 사서 고생을 하냐. 너 진짜 독종이다. 마 상사가 투덜거렸지만 짐을 싸는 그의 손길은 누구보다 빠르고 꼼꼼했다. 마 상사님이야말로 왜 지원하셨습니까? 제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너 혼자 가서 사고 칠까봐 감시하러 간다. 그리고 사막의 밤하늘이 그렇게 예쁘다더군. 두 사람은 씩 웃으며 주먹을 맞부딪혔다. 출국 당일 공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지아의 가족들도 배웅을 나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아를 끌어안았다. 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위험한 데는 나서지 말고. 걱정 마세요. 씩씩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손녀잖아요.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조국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서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노라고. 수송기가 착륙한 곳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기지였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훅 끼쳐왔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였다. 모래바람이 눈과 입으로 파고들었다. 환영한다. 여기가 지옥의 입구다. 먼저 와 있던 선발대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파병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물은 항상 부족했고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뼈가 시렸다. 하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주요 임무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식수 공급, 그리고 반군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녀는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누나 고마워요. 누나는 천사예요. 서툰 한국말로 고마움을 표하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지아는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자 대원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주민들이 눈을 피하고 시장의 상인들이 일찍 문을 닫았다. 마 상사님,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게 영 찜찜하네. 정찰을 나갔던 지하의 팀이 기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협곡을 지나는데 절벽 위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적용용 스코프의 반사광이었다. 매복이다. 전원 하차. 엄폐해. 지하의 고함과 동시에 탕하는 총성이 울렸다. 선두 차량의 바퀴가 터지며 차가 기우뚱했다. 콱쾅. 로켓 포탄이 차량 옆 바위에 꽂히며 파편이 튀었다.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쳤다. 반군의 기습이었다. 대형 가초. 응사해. 응사해. 지아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소총을 난사했다. 적들은 지형을 이용해 높은 곳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통신병 본부에 지원 요청해. 통신기가 먹통입니다. 재밍 전파 방해에 걸린 것 같습니다. 통신병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고립되었다. 적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총격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대원들 중 부상자가 속출했다. 김하사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김하사. 정신 차려. 지아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김하사에게 기어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김하사의 군복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부소대장님, 저 두고 가십시오. 저 때문에 다 죽습니다. 닥쳐.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살아서 같이 간다. 지아는 김하사의 상처를 압박 붕대로 지혈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적의 공격이 잠시 멈췄다.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놈들이 재장전하고 있다. 이 틈에 돌파해야 해. 마 상사가 외쳤다. 저 위쪽 절벽에 기관총 진지가 있습니다. 저걸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지아가 지형을 살피며 말했다. 누가 가냐? 저긴 사지다. 제가 가겠습니다. 마 상사님은 여기서 부상자들을 지키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십시오. 지아는 망설임 없이 나섰다. 너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어? 시간이 없습니다. 믿고 쏴주십시오. 지아는 김하사의 수류탄 2개를 챙겨들었다. 그리고 마 상사의 엄호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튀어나갔다. 지아는 짐승처럼 달렸다. 총알이 발치에 박히며 모래가 튀었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바위와 바위 사이를 넘나들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절벽 아래 사각지대에 도착한 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위에서는 적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아래쪽에 한국군이 꼼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었다. 지아는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가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저들을 제압해야 내 전우들이 산다는 생각뿐이었다. 기관총 진지 바로 아래까지 올라간 지아는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에 수류탄을 진지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게 뭐야? 적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굉음이 울렸다. 쾅! 기관총 소리가 멈췄다. 지아는 그 틈을 타 진지 위로 뛰어올랐다.
살아남은 적군 하나가 총을 겨누려 했다. 지아는 개머리판으로 적을 가격하고 제압했다. 여기는 강하사. 기관총 진지 확보했다. 지금이다. 탈출해라. 지아는 무전기 대신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마 상사와 대원들이 차량에 시동을 걸고 포위망을 뚫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다. 지원군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아는 진지에 남아 적들의 시선을 끌기로 했다. 강지아, 빨리 내려와. 같이 가야지. 마 상사가 확성기로 소리쳤다.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부상자가 위급합니다. 지아는 적들이 노획해둔 기관총을 잡았다. 그리고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두두두두.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 대원들이 무사히 협곡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탄약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인가 봅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싸웠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탄창을 끼웠다. 그때였다. 바위 뒤쪽 동굴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총을 겨누고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겁에 질린 현지 아이 2명이 숨어 있었다. 지난번 마을에서 사탕을 나눠주었던 그 남매였다. 지아는 총구를 내렸다. 아이들은 덜덜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지아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국민, 아니 생명이 있었다. 죽을 각오였던 그녀의 눈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도끼가 서렸다. 덤벼라. 이 악마들아. 내 뒤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지아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적들이 오지 못하는 좁은 동굴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입구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태양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밤이 되자 사막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었다. 지아는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정작 자신은 얇은 전투복 하나로 버텼다. 적들은 동굴 입구로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난사하며 위협했다. 지아는 정확한 사격으로 접근하는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총알 한 발 한 발이 생명줄이었다. 누나 무서워요. 걱정 마. 누나 알지. 힘센 거. 구조대가 올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지아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낮의 전투에서 입은 파편 상처 때문에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의식이 몽롱해졌다. 자면 안 돼. 자면 죽는다. 지아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환청이 들렸다. 지아야, 일어나라. 해병은 쓰러지지 않는다. 증조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마 상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탄알은 이제 3발밖에 남지 않았다. 적들도 지쳤는지 공격이 뜸해졌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동굴 안에 탄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아군의 코브라 공격 헬기였다. 강지아, 살아있나? 대답해. 무전기 너머로 마 상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가 떨어뜨렸던 무전기를 아이 중 한 명이 주워 들고 있었던 것이다. 마 상사님, 살아있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 있습니다. 버텨라. 형님이 간다.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한국군의 장갑차가 협곡으로 들이닥쳤다. 기관포가 불을 뿜으며 반군들을 쓸어버렸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로켓포를 퍼부었다. 압도적인 화력이었다. 반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잠시 후 동굴 입구로 마 상사와 대원들이 뛰어들어왔다. 강지야. 마 상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안고 쓰러져 있는 지아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지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마 상사를 올려다보았다. 늦으셨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마 상사는 지아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아이들도 지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아는 긴급 후송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수많은 꽃과 편지가 쌓여 있었다. 현지 주민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었다. 특히 그녀가 구한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지역 부족의 족장이었다. 족장은 지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당신은 우리 부족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족들은 한국군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해당 지역의 치안은 급속도로 안정되었다. 지아의 희생이 평화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귀국하는 날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번에는 연출된 환영식이 아니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 영웅의 귀환을 반겼다. 지아는 휠체어를 타고 입국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가슴에는 무공 훈장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가슴 속에 새겨진 전우애와 국민들의 사랑이었다. 사단장이 직접 나와 거수 경례를 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박순자 여사님의 명예를 넘어섰네. 이제 자네는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 상사 강지아 그 자체일세. 지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사단장과 국민들을 향해 절도 있게 경례했다. 필승.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흘렸던 피와 땀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가장 먼저 증조 할머니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할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 저 잘했죠? 지아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짊어졌던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강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전설의 뒤를 쫓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가 걷는 길이 곧 해병의 길이고 그녀가 지키는 곳이 곧 조국의 최전방이 될 것이다. 세월은 강지아의 얼굴에 훈장처럼 고운 주름을 새겨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20대 시절보다 더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숱한 위기를 넘긴 그녀는 이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주임원사가 되어 있었다. 살아있는 전설, 마녀교관 어머니. 훈련병들은 그녀를 경외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불렀다. 연병장의 흙먼지는 여전했다. 지아는 단상 위에 서서 1000명이 넘는 신병들을 내려다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 제멋대로인 마음가짐. 그들을 볼 때마다 지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저들을 진짜 군인으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철로 만들겠노라고. 이번 기수에는 유독 눈에 띄는 문제와 훈련병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최민우.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유명한 인플루언서 출신이었다. 입소 첫날부터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훈련 때마다 요령을 피우다 적발되곤 했다. 교관님,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몸이 약해서 이런 훈련 못 받습니다. 열외시켜 주십시오. 민우는 뻔뻔하게 요구했다. 다른 교관들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말에 난처해하며 쉬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민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여기는 계급장과 땀방울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가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든 그 총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열외는 없다. 굴러라. 지하의 불호령에 민우는 억지로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그는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지하를 노려보았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 민우는 앙심을 품었다. 그는 일부러 훈련 분위기를 흐리고 동기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훈련단의 기강이 흔들릴 위기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야외 전술 훈련 중 민우가 총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주저앉았다. 더는 못해. 이깟 군대놀이 안 해. 집에 갈 거야. 그의 돌발 행동에 훈련이 중단되었다. 동기들도 웅성거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지아가 흙탕물을 튀기며 다가왔다. 그녀는 민우가 던진 총을 집어들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총을 민우의 가슴에 팍 안겨주었다. 이 총이 무엇인지 아나? 그냥 쇳덩어리 아닙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지아는 민우의 멱살을 잡고 진흙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 쇳덩어리가 없어서 내 증조 할머니는 맨주먹으로 싸웠다. 이 쇳덩어리가 없어서 수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내가 지금 편하게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내가 무시하는 이 쇳덩어리와 진흙탕에서 구른 군인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호소가 담겨 있었다. 너는 내가 잘나서 편하게 산 줄 알지. 착각하지 마라. 누군가가 비를 맞고 누군가가 추위에 떨며 지켜줬기에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투정을 부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아는 자신의 상의를 걷어올렸다. 옆구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총상 흉터 그리고 등 뒤에 화상 자국. 훈련병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나는 훈장을 자랑하려고 군복을 입은 게 아니다.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다시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대신 피 흘리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군복은 그리고 이 총은 미워하지 마라. 빗줄기 속에서 지아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지아라는 사람의 진심을 마주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인간 대 인간으로 꾸짖는 어른은 처음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진흙 범벅이 된 얼굴로 울먹이며 소리쳤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달라졌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동기들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업고 뛰었다. 지아의 악기가 그에게 전염된 것이다. 수료식이 다가왔다. 지아는 집무실에 앉아 저녁 지원서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녀도 쉴 때가 되었다.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렸고 무엇보다 후배들이 너무나 잘 성장해주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붉은 명찰을 단 그의 모습은 입소대와는 딴판이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주임원사님, 감사합니다. 민우는 큰 절을 올리듯 정중하게 경례했다. 저 직업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사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아는 뭉클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나. 이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다. 후회 없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까요.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래. 훌륭한 해병이 되어라. 나는 늘 너를 지켜볼 것이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마치 그녀의 지난 군 생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지아가 전역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봄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대 인근 야산에서 원인 불명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삽시간에 민가와 부대 쪽으로 번져왔다. 비상, 비상. 전 병력 산불 진화 작전 투입.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는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지아는 즉시 등짐 펌프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길은 생각보다 거셌다. 화마가 숲을 집어삼키며 맹렬한 기세로 다가왔다.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민가 쪽이 위험하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 아래쪽에는 요양원과 마을이 있었다. 소방 헬기가 떴지만 연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불길이 마을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라. 지아는 대원들을 독려하며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뜨거운 열기에 눈썹이 그을리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서 불을 껐다. 그때였다.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불길이 지아와 소대원들을 포위했다. 퇴로가 차단되었다. 원사님 갇혔습니다. 소대장인 김중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아의 냉철한 판단력이 빛을 발했다. 당황하지 마라. 침착해. 지아는 주변을 살폈다. 불길이 약한 곳은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전원 질식하거나 타 죽을 상황이었다. 뚫고 나간다. 내가 앞장선다. 너희는 내 뒤를 따라와라. 지아는 자신의 몸에 물을 들이부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은 뒤 불길이 가장 거센 곳을 향해 뛰어들었다. 역발상이었다. 불길이 거센 곳은 이미 연료가 다 타버려 오히려 뚫고 지나가면 안전지대가 나올 수 있었다. 으악! 지아는 기합을 지르며 불벽을 통과했다. 화염이 그녀의 군복을 핥고 지나갔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길을 열자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불길을 뚫고 나오자 작은 개울가가 나타났다. 전원 입수. 머리 박아. 지아의 지시에 병사들은 개울물에 몸을 던졌다. 머리 위로 시뻘건 불길이 휩쓸고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요양원 쪽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이 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막 불길에서 살아나온 최민우 하사민우는 임관하여 하사가 되었다가 손을 들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원사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이라고요. 민우의 눈은 지아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다. 지아는 피식 웃었다. 그래. 같이 가자. 혼자 보내기엔 내가 마음이 안 놓인다. 지아와 민우 그리고 결사대원들은 다시 불타는 마을로 향했다. 요양원은 아비규환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연기 속에 갇혀 있었다. 업어라. 한 명도 남기지 마라. 지아는 익숙한 솜씨로 할머니 한 분을 등에 업었다. 과거 그녀가 휴가 때 구해드렸던 사단장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할머니, 그때처럼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아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노인들을 구해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를 마쳤을 때 건물 지붕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원사님, 위험해. 민우가 몸을 날려 지아를 밀쳐냈다. 콰르릉. 불타는 석가래가 민우의 다리를 덮쳤다. 민우야.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민우에게 달려갔다. 민우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지아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 잘했죠. 원사님처럼.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석가래를 맨손으로 들어 올렸다.
손바닥이 지글지글 타들어갔지만 고통 따위는 느낄 수 없었다.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죽지 마. 살아남아. 대원들이 달려와 민우를 구조했다. 지아는 탈진하여 쓰러지면서도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때마침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검게 그을린 지아의 얼굴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훈장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지아 원사의 저녁식 및 훈장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휠체어를 탄 전임 사단장이 재는 예비역 대장이 앉아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강지아 원사에 대한 태극무 공훈장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아는 정복을 갖춰 입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고 손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아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었다. 강 원사,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군의 영웅이자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과분한 영광입니다. 지아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후배들이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웅장했다. 객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를 탄 최민우 하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아는 민우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식을 마친 지아는 곧장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훈장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증조 할머니 박순자 여사의 묘역이었다. 비석에는 해병의 어머니,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아는 비석 앞에 훈장을 내려놓고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아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머니가 걷던 그 길, 저도 부끄럽지 않게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힘들고 무거웠지만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아의 흰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이제 저는 군복을 벗지만 제 뒤를 이을 든든한 아이들을 키워놨어요. 민우라는 녀석인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지아는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훈련소에서의 고통, 치매 노인을 업고 뛰던 여름날, 사막에서의 전투, 그리고 불길 속에서의 마지막 구조 작전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삶은 치열했고 뜨거웠으며 아름다웠다. 현충원을 내려오는 길, 저 멀리서 누군가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와 후배 교관들이었다. 원사님, 아니 선배님. 식사하러 가셔야죠. 민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짜장면 어떻습니까? 저녁 날에는 짜장면 아닙니까? 이 녀석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짜장면인 거 모르나. 지아는 짐짓 화난 척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농담입니다.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맛집 예약해뒀습니다. 지아는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정신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 붉은 명찰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지아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현충원의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마지막 경례를 보내는 듯 했다. 지아는 속으로 조용히 답했다. 필승. 조국이여 영원하라. 그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 거대해 보였다. 강철의 꽃은 지지 않는다.
다만 씨앗이 되어 더 넓은 들판으로 퍼져나갈 뿐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